밤과 초록색의 상관관계는 관계없다 생각한다면 두 단어를 지극히 경험적으로 판단했을 확률이 높다. 인간의 눈은 어두운 밤에도 쉽게 적응해 희미하게 사물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때의 밤은 그 어떤 색도 느껴지지 않는 흑백에 가까운 인상으로 다가온다. 만약 어떤 불빛이 밤을 밝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색은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이 아닌 이상 손쉽게 흰색으로 기억된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그 이면을 본다는 건 때로 귀찮은 일이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내듯 시간을 할애해 고민을 해야 하는 일이기에 그냥 포기하고 만다. 그래서 밤과 초록색은 지극히 상관없고 두 단어의 합성어인 초록밤은 애매모호하게 다가온다. 그런데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 기계적 시각으로 현실을 비춰본다면 초록은 지극히 밤과 어울리는 색임을 깨닫게 된다. 적외선 카메라로 칠흑 같은 어둠을 비추면 모든 사물은 초록색으로 밝게 빛나며 어두움을 환하게 비춘다. 인간의 눈이 인식하는 가시광선 범위를 벗어나야만 만날 수 있는 초록색은 인간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색이란 의미에서 초월적이며 초현실적인 색이다. 영화 초록밤은 한 가족의 모습을 인간이 마주할 수 없는 초록색으로 더씹혀 그려낸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가족을 낯설게 하기 위한 장치로 초록색을 선택한 감독 덕분에 우리는 그들이 숨기고자 하는 감정과 생각, 주변을 맴도는 무드까지 느낄 수 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으로 그들을 스캔하듯 들여다보는 감독의 시선이 매우 날카로우면서도 서정적이다. 그래서 초록밤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우리는 감독이 보여주는 것보다 보여주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상상해야만 한다. 여기 한 가족이 있다. 나이든 아빠는 은퇴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다. 가사를 돌보는 엄마는 일상적으로 고추를 말리고 김장을 준비한다. 외동아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고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여관에서 데이트를 즐긴다. 이 세 가족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가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오랜만에 친가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아빠 밑으로 고모만 둘 있지만 그녀들은 오랜만에 회오한 날부터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싸운다. 싸움의 끝은 결국 오빠에 대한 원망. 문제가 생길 때마다 행동하지 않고 언제나 지켜보기만 한다는 이유다. 장례가 끝난 뒤 가족들은 부의금을 나눈다. 이름을 보고 자신의 지인인 사람들이 낸 봉투를 가져다 돈을 꺼내 한켠에 차곡차곡 쌓아둔다. 그제야 자매들의 입가에 미소가 서린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 이 가족들 또한 돈 앞에서야 비로소 마음이 누그러지고 평화가 찾아온다. 그때 막내 고모가 말한다. 아빠 살던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말 한마디 속에 또 다른 욕망이 스며든다. 돈, 혈육을 잃었다는 슬픔보다 돈이 우선인 관계. 그 돈이면 누구와도 가족을 맺을 수 있을 것만 같은 태도. 결국 아빠는 할아버지의 집을 처분하기 위해 집을 찾아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동거하시던 할머니와 만난다. 어차피 남인 사람, 집을 처분할 테니 나가달라 요구하는 엄마와 함께 돌아서서 나오지만 다음 날 찾아간 집에서 할머니는 목을 메었다. 나가달라 요구한 자도, 목을 맨 할머니를 발견한 자도 엄마였다. 엄마는 아빠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남편이 해야 할 일을 항상 자신이 해왔다고 쌓인 불만을 터뜨린다. 여전히 담배만 피며 행동하지 않는 아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그는 아파트 놀이터에 누군가 매달아 놓은 목줄에 기대어 눈물을 흘린다. 서사에선 총 3번의 죽음이 등장한다. 첫 번째는 아빠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견하는 고양이의 죽음. 누군가 고양이 목에 줄을 매어 철봉에 걸어 놓았다. 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양이를 아빠는 손수 묻어준다. 두 번째는 할아버지의 죽음. 영화에서 할아버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영정사진까지 항상 포커스 아웃되어 보여주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영화 속에서 하나의 상징적 존재다. 그 상징은 그가 얼마나 가족을 내팽개쳐놨는지, 그래서 남매들이 얼마나 갈라져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원인의 시작이 바로 할아버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세 번째 죽음은 할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던 할머니의 죽음. 그녀는 대사 없이 오직 표정으로만 영화 속에 존재한다. 그 표정에는 죄책감, 상실감, 허무함, 무기력함 등이 배어있다. 나가달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 엄마의 대사들에도 그녀는 시선을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국가유공자 통장도 따로 준비해달라는 엄마의 말에 간신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다. 자신의 소유 하나 없이 살아야 했던 할머니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빛체일 뿐이다. 빛체, 대상이란 뜻의 오브젝트의 부정 접두사 A를 합성해 만든 에브젝트는 주체가 아닌 자들, 주체가 될 수 없어 타인에게 기이하고 불쾌하고 공포스런 존재로 다가오는 존재들을 일컫는다.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내야 하는 이들이기에 그들은 절대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온갖 혐오와 폭력에 노출되어 그렇게 소멸해 간다. 할머니의 죽음은 고양이의 죽음과도 닮아 있다.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지만 절대 사람을 눈에 띄지 않으려 하고 마주친다 해도 겁에 질려 그대로 숨어버리거나 도망쳐버리는 길고양이들. 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이는 자에 대한 처벌은 아무리 커봤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일 뿐인데 실제 검거된 범인들 중 형을 산 자는 아무도 없을 정도로 법 테두리 밖으로 철저히 밀려난 이들이다. 함께 살았으나 그 어떤 소유도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이 그 집에 머무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할머니의 상황은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나 있는 길고양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윤서진 감독은 이러한 빛체로서의 존재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운드를 중요하게 활용한다. 고양이가 죽임을 당하기 전 아파트 전체에는 날카로운 고양이의 발버둥 거리는 소리가 울린다. 이에 반응하는 자는 먼 곳 어딘가에 있는 강아지뿐 그 어떤 사람들도 웅성거림조차 내지 않는다. 주인공 가족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곁으로 굉음을 내며 비행기가 지나가지만 아파트 단지 내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다. 인물들 주변을 감싸는 주변 소음들은 항상 이질적으로 인물들의 감정을 배반하거나 충돌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런 소리가 있는지 조차 모른 채로 지나쳤을 사소한 작용들이 강하게 목소리를 드러내는 태도가 마치 죽음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낼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와 닮아 있다. 초록밤은 이러한 빛체들의 존재를 밝게 비추는 그들의 존재와 목소리에 초점을 맞춘다. 애초에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밤을 비추는 유일한 색, 초록으로 그 밤을 형상화한 것에서 감독의 의도는 드러난다. 감독은 우리의 시선 밖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라져 가는지, 몸부림치고 있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들여다보려 애쓰고 있음을 확인하려 노력한다. 행동하지 않는 아버지, 지긋지긋하다 치를 떨면서도 굳이 김장김치 한 조각을 남편의 입에 넣어주고야마는 어머니, 오래 사귄 애인과 모텔을 차 한 대 살 정도로 드나들었으나 절대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 아들. 어쩌면 영화는 이 가족들 또한 빛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증명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분명 우리 곁에 존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나 언제든 사라져도 이상할 것 없는 존재들. 영화는 그들의 일상을 지극히 평범한 앵글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속적으로 응시한다. 롱테이크는 그 어떤 인위적인 단절 없이 응시를 지속시키는 행위다. 관객은 자유의지를 지녔기에 보고 싶지 않을 때는 고개를 돌려버릴 수 있고 눈을 감아 버릴 수 있다. 하지만 극장이란 공간은 그런 외면조차 불편하게 만들어 결국 볼 수밖에 없도록 강요한다. 어떤 경우 이러한 강요는 폭력이 될 수 있겠으나 초록밤에서의 강요는 보이지 않는 자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긴 시간을 견뎌야 한다고 강조한다.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는 쇼트일지라도 서사와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듯 느껴진다 할지라도 관객은 절대 감독이 설계한 응시의 지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 예로 엄마는 극 초반 고추를 아파트 잔디밭에 널어놓고 말린다. 고추를 말리는 행위는 총 3개의 쇼트로 구분되어 보이는데 넓게 퍼지는 고추들, 그 고추를 펴고 있는 엄마의 얼굴 클로즈업, 고추를 모두 말리고 잔디밭을 떠나는 엄마의 롱쇼트. 이 3개의 쇼트는 서사에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심지어 엄마의 그 어떤 심리도 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그 고추가 방앗간에서 고운 가루로 갈려나가고 이를 양념으로 만들어 김치를 만드는 과정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의미 없이 흘려보냈던 첫 순간의 쇼트들로 다시금 환원되어 그 장면들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처음 조우했을 때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장면을 흘려보낸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들이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것이고 서사의 흐름에 그 어떤 작용도 하지 않았기에 어느 순간 망각해버린 것이다. 엄마의 고추 말리는 일상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며 우리는 엄마라는 존재 또한 서사 뒤편으로 밀어버리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자로 규정해버린다. 오히려 사건을 만드는 자는 아빠와 고모들이고
이 모든 이들을 지켜보는 아들의 시선이 그나마 관찰자의 시점으로 그려지기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받는 정도다. 그 외 엄마는 주변부의 위치에 그 어떤 작용도 하지 못한 채 지워져가나 싶었는데 할머니의 죽음을 목도하고 쌓였던 감정을 폭발하며 그제야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흥미롭게도 그런 엄마만이 유일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숲속의 동물과 마주친다. 그 동물은 들개인 듯 보이는데 아들이 운전하다 차에 친 동물로 온 몸이 상한 채로 엄마 앞에 나타나고 강렬한 두려움 속에서 엄마는 눈물을 머금는다. 엄마의 눈물, 영화의 마지막 순간 흘리는 아빠의 눈물, 그들의 눈물은 지극히 닮아 있다. 각자 죽음을 마주하고 그 죽음 앞에서 흘리는 눈물로서 눈물 이면에는 공포와 연민이 서려 있다. 공포와 연민은 서로 맞닿아 있는 동전의 양면 같은 감정들로서 바라보는 자와 바라봄의 대상이 되는 자 사이의 위계질서에 따라 감정들이 나뉜다. 만약 극적인 순간 바라보는 자가 바라봄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감정이입을 하며 자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면 바라봄의 대상이 되는 자가 겪고 있는 극적인 순간은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이와 달리 바라보는 자가 바라봄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감정이입을 하지 않은 채 자신보다 낮은 위치로 그 자를 인식한다면 바라봄의 대상인 자가 겪는 극적인 순간은 연민으로 다가온다. 엄마와 아빠는 모두 다른 존재들의 죽음을 마주하며 자신의 죽음을 발견한다. 그들과 감정이입을 한 것은 스스로도 본인이 빛의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일지 모른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자들,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모두가 당연하게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소시민으로서의 초록밤 가족들은 그렇게 모두가 빛으로서 마치 투명인간처럼 세상 속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를 반영하고 있다. 조금 느닷없지만 영화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보자. 이 글을 쓰는 동안 폭우가 쏟아졌고 서울의 한일 가족이 물이 차오르는 반지하 방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들에 대한 최초의 보도는 이름과 나이뿐이었다.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감정과 생각 속에서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자들인지 기사는 그 어떤 내용도 담아내지 않았다. 이후 속속 후속 보도가 시작되며 두 자매와 둘째의 딸이라는 점, 사실은 노모와 함께 살았으나 검사를 위해 잠시 집을 떠나 있어 노모는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 둘째가 무역회사에 다니며 가정으로서 집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점 등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초록색으로 그들을 비춰봤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신지체 장애를 지닌 큰 언니의 미소는 어떨 것이며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했을 딸은 친구들과 어떤 일들로 웃고 떠들 것인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둘째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어떤 고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을까? 조금 더 나아가 만약 그녀들을 초록빛으로 비추고 관심을 전가가다면 어쩌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록빛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지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태도 속에서 내가 지워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난이 훑고 간 자리를 내다보며 품평을 했다. 그는 절대로 초록빛을 볼 수 없다. 어쩌면 그런 빛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를지 모른다. 재난이 반복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권력을 이양한 채 모두가 빛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영화 초록빛은 그 사실을 일깨워준다. 나는 절대 빛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결국은 빛체일 수밖에 없는 세상.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차갑고 냉정한 사회. 만약 조금이라도 이런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는 열심히 초록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광명의 길이다.